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회 동안 조선에는 공론장이 있었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에는 공론은 있었던 것 같은데 공론장은 있었나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선에서 유교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브마스의 공론장의 개념을 같이 살펴보면서 조선에 공론장이 있었나, 만약에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조선의 공론과 공론정치, 두 번째는 하브마스의 근대 공론장,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는 유교 공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자, 첫 번째 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조선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 중에 하나로 공론정치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왕과 관료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정치체제였었다. 그리고 이 공론정치 자체가 수기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백성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세종조 때 토지 관련된 공론을 모은 적이 있었죠. 약 17만 명의 백성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14년에 걸쳐서 토지 관련된 제도를 개혁한 바가 있었죠. 그다음에 붕당정치 시기까지 공론정치 이상이 잘 실현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쟁이 격화되면서 공론이 형해화되고 결국은 공론정치가 위축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도 있고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 정치를 규정하는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붕당정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붕당이 상호 비판하면서 공존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야 정치 같은 거, 정당 정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림 정치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림은 뭔가요? 선비를 대체로 포괄적으로 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에 있어서 사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공론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림 정치는 조선 중기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론 정치인데요. 조정에 있거나 아니면 제하에 있거나 사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공론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론 정치는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쭉 변화돼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론 정치는 조선 초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려조에서도 사헌부 사관원이라고 하는 대간제도는 있었는데요. 그것을 훨씬 더 현실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실에 구현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에 사림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공론정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성종대에 이르러서 공론정치가 실제로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공론정치에서의 핵심이 사림의 정계 진출과 또 사림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론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이 공론정치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사관원 사헌부처럼 대간이 왕에게 백성들이나 선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논쟁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 후기로 갈수록 성종, 중종, 나중에 이제 선조 때에 가서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3사가, 그러니까 사헌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에 있는 관료들이 왕에게 간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비들의 의견, 제하 선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중앙 권력에 전달하는 것을 주로 공론정치다라고 하면서 이 공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즉 사림의 의견,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 사관원에 있는 관료를 대간이라고 얘기하죠. 대간은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공론 정치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야, 조정이나 제야, 공론이 긴밀하게 결합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유생들이 중앙에 정치적 시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 간 대결이 유생의 공론 대결 형태로 전개되고 중앙의 정치 세력도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유생들의 공론에 의존하게 되면서 제야 공론이 긴밀하게 결합합니다. 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선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유생들이 중앙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예전에 궁궐의 법도에 관련된 거라든지 왕의 세습과 관련된 거라든지 제사 모시는 것과 관련된 것라든지 주로 이제 예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예속 논쟁에서처럼 그런 것이 이제 제하에 있는 유생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논의를 하면서 정치적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하에 있는 선비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면서 일정한 의견이 형성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론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론이 형성이 되면 중앙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제야, 지방에 있는 선비들의 공론을 존중해서 반영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치적 명분으로 해서 조정에 그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조정에도 사림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야에 있는 유생들과 조정에 있는 대신들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형태를 전반적으로 공론 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람직한 공론 정치의 모습은 군주가 유생 공론에 대해서 관용적이어서 활발한 공론 제기가 이루어지되 공론의 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생은 붕당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왕과 조정과 그다음에 유생 선비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역시 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생들의 의견이 조정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고 또 왕이나 조정의 의견이 또 유생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공론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는 유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왕이 그냥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 기능을 어느 정도 하면서 논의가 그 사이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랬던 것이 19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상업의 발달 등으로 민이 성장을 하고 민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물론 그렇게 뭐 광범위하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향회, 민의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세기 말엽에 대한제국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 문물이 기독교를 비롯해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이 출현하면서 만들어지는 만민공동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이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선 공론 정치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림의 정치적 의견을 공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선비층을 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비사자잖아요. 선비 무리를 사림이라고 하거든요. 사림의 정치적 의견을 공론이라고 볼 수 있고 공론 정치는 사림의 정치적 견해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공론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림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조선은 국왕이나 민 등 다른 정치 주체보다 사림이 주도하는 정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림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원리와 유교의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림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림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잘하는 정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공론 정치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공론 정치의 이상은 이미 조선 건국 직후부터 존재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건국을 설계한 사람 정도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도전이 대표적인 유학자이고 재상과 선비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한 사람이고 본인 자신도 사대부 선비였었잖아요. 그렇게 시작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성종대의 공론 정치가 시작이 됐고 중종대에 이것이 확대가 돼서 선주대의 이제 공론 정치가 확실히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임난 이후에는 오히려 붕당 정치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붕당 간의 당쟁은 격화되는 반면에 공론 정치는 오히려 쇠퇴해가는 과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공론 정치의 핵심적인 장치는 3사를 위시한 언론기관이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론 정치는 선비가 본격적으로 성종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주로 3사에 의한 왕을 향한 간쟁을 주로 공론이라고 공론 정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원래 이제 집현전이 세조 때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헌부는 원래는 이제 관리에 대한 감찰기관이죠. 그 다음에 사관원은 왕에게 간쟁하고 또 선비나 백성들의 의견을 왕에게 전달하는 본래의 역할을 갖고 있었고요. 홍문관은 원래 왕과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곳이었었는데 이 세 곳이 모두 공론 정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사에 의한 공론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3사가 국왕과 대신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종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종은 매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3사가에서 매사냥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매를 매방까지 원래 뒀다고 하잖아요, 성종이. 그런데 이제 계속 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매사냥을 다니고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를 수없이 해가지고 결국 몇 년 만에 그 매사냥을 못하게 되고 매방까지도 없앴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사가 한 얘기 중에는 3사는 도를 따르지 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왕이 어떤 사람을 천거하면 그 천거한 사람에게 아니되옵니다를 해서 천거하지 못하도록 방어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왕이 천거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사가 거부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실제로 형부 등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죄가 없음이 드러나면 무고 상태가 되면 그 당사자가 옷을 벗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었었나요? 그 다음 이제 공론 정치의 구현과 정립 과정은 곧 정치 참여층의 확대 과정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조정 내에서의 공론, 그 다음에는 제야 사림으로 확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야 사림의 견해가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이자 명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야 사림은 왕에게 직접 상소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야 사림들이 논의를 통해서 형성한 의견을 조정에 있는 대관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왕에게 직접 상소를 통해서 이 사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기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조정 대신들 중심의 그 공론 정치가 성종대, 중종대를 거치면서 훨씬 더 선비층까지 공론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론은 사림의 분열과 함께 당론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공론 정치가 왜곡되고 쇠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공론과 당론은 어떻게 다른지 느낌이 오시죠? 이 공론은 주인이 없죠. 이 당론은 이 무리당자잖아요. 붕당의 한 무리를 우리가 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 그 붕당 정치가 형성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그 붕당 내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그 붕당의 의견이 되는 거죠. 그 붕당의 의견, 즉 당론이 되는 거죠.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공론이란 처음에는 곧 사림의 정치적 견해였었는데 이 사림의 분열은 공론의 분열로, 공론의 변질로 나타나게 되고, 사림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공론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렇지만 이 표방하는 것과 실제 간에는 이제 괴리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에 있어서의 공론 정치, 굉장히 특징적인,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공론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